안녕하세요. 이 힘든 시간에 저희가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가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지고 이게 다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고 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녁 식사하시고 나오기 참 분주한 시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7번째 이렇게 가고 지금 4월 말일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부부에 대한 이야기 2번을 하고 이제 마음 이해에 대한 이제 여정을 이제 조금 방학을 하게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잠깐만요. 지난주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요 내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깨우쳐 주셨는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저희가 좀 관찰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막 좌절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좌절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한테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 제자들이 뭔가 엄청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자기들의 예수님하고 지내왔던 시간들, 많은 것들. 성경에는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한 제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한 명은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 막 그 요한, 막 누가 하면 되게 유명한 제자들이지만 무명의 제자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제자들한테 친히 다가가셨고 그 제자하고 그 길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십니다. 그 길에 뭐 숲이 우거졌는지 사막이었는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형적인 특성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이렇게 발걸음을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 거리가 11.2km 된다 그랬으니까 꽤 긴 시간을 같이 걸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나누는 대화를 친히 물어보셨고, 그리고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심과 동시에 잘 조근조근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청하니까 함께 식사하러 들어가셔요. 그러면서 늘 제자들한테 이렇게 빵을 떼어주고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주고 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가지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소련이 이제 사라지셨죠. 물론 육신의 옷을 입으셨지만 새롭게 이 변형되신 거겠죠. 그죠? 트랜스폼 되신 거니까 이제 시 공간을 좀 초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다, 이러면서 이제 행동이 즉각적으로 우리가 같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이제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좀 세워나가고 누군가를 이끌어 나갈 때 초청하지 않아도 좀 울리죠. 좀 울리죠. 좀 떼볼까요? 예수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들리시고, 울리는 건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가가고 같이 동행하는 적용이 좀 필요하다. 동행은 그 시간에 대한 헌신, 또 물질에 대한 헌신, 내 에너지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 목사님 설교에서 헌신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어떤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작정을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다 막 이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적용, 그리고 물어봐주고 우리가 공감하고 어떻게 누구의 말을 듣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좀 살펴봤는데, 듣고
이렇게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장년도 마찬가지고 우쭈쭈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저희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사랑이 넘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랑을 본받아 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공동체지만 밑도 끝도 없이 우쭈쭈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계세요. 주님도 책망하실 때는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근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가르치는 일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그 권사 직분의 그 역사를 아시죠? 이렇게 권하고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는 권사님 아니라서 사실은 가르치는 거 안 하고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치고 같이 식사 교제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게 제가 복장을 갖추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마이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 밥을 차려놓고 막 불이 나게 왔는데 그 장문을 여니까는 목사님 자켓만 잔뜩 걸려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위에 복장을 갖추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오늘은 그 주보에서 보셨지만 가족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눌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음 위에 얘기하다가 가족 체계 좀 딱딱한 표현이기도 하고 재미없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체계 뭐 영어로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체계에 대한 이해가 왜 필요하냐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체계는 나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초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뒷부분에서 좀 설명이 될 텐데, 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도 확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마음 이해 첫 번째 그 강좌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나에 대한 이해가 확장이 돼서 나를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나를 이해하고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면 타인에 대한 사랑도 자동적으로 이제 가능해지는 건데, 이 체계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에 대한 좀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도 좀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체계 안에 있는 상호작용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고,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관계의 변화를 일으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각각 체계 안에의 관계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체계 자체의 변화를 시도해 갈 수 있습니다. 체계, 시스템을 바꾸는 거는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가정의 시스템이나 기업의 시스템이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시스템, 체계를 바꾸는 거는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이게 뒤엎어지지 않는 이상은 변화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작은 관계, 작은 단위의 하나하나가 변화하기 시작하면은 그 변화가 뭉쳐지면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체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체계가 뭔지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개념이. 체계는 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 톱니바퀴에 무늬하고 사이즈가 이렇게 좀 다르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람이 받쳐들고 있기도 하고 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요소, 저기 요소를 저 쳇바퀴 하나하나로 이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요소들이 체인 모양이 다르고 크기는 다르지만 그거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하고, 그 체인의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저것들이 같이 붙어서 움직여 갈 때는 다른 값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체계는, 시스템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저 각각의, 저 쳇바퀴와 같은 각각의 요소들의 합을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요소들은 각각 혼자 서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만 이게 톱니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이 시스템, 요 체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저게 맨 밑에 옆에 좌측에 검정색 요 쳇바퀴가 이렇게 돌면
그 톱니가 물려 있는 그것이 크게 옆에 게 같이 돌면서 이렇게 위에 것들도 영향을 주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겠죠. 그럼 이 체계를 가족을 이해하는,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데 참 체계가 참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상담 이론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체계라는 것을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져오게 됐냐면은 개인을 막 정신분석도 하고 막 개인을 다루고 개인 치료를 막 했어요. 그래서 좀 좋아졌어요. 그랬는데 그 개인을 가족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치료했던 그 증상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 이게 참 치료가 되고 잘 좋아졌는데 왜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증상이 다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니 가족이라는 구조는 체계 안에서 조금 설명될 수 있겠구나. 이런 답을 이제 얻게 된 것 같아요. 가족 상담 이론가들이. 그래서 가족을 체계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족 체계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족 체계 이론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뭐 이론가들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가족 체계 이론에 의하면은 개인을 어떻게 보냐면 아까 그 체계를 설명드릴 때 쳇바퀴 하나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쳇바퀴를 개인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개인은 가족 체계 안에서 이렇게 순환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결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독특한 개별성을 가진 아주 독특한 개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개인은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호작용의 결과값을 가진 개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설명이 쉽게 잘 해야 될 텐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괜찮아요. 뒤에서 또 반복돼서 설명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성격이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소통 방식으로 얘기를 해. 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의 결과값으로 갖게 된 말하는 방식, 뭐 제스처, 이 상황에 반응하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그렇게 체계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게 가족 체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엄마, 아빠, 여동생, 오빠, 나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성원은 5명. 엄마, 아빠, 여동생, 남동생, 나 이렇게 5명이지만 화살표가 지금 양방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호작용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별 5개, 10개죠. 그러니까 구성원은 5명이지만 상호작용은 10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엄마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아빠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아빠가 나를 대하는 방식, 내 동생을 대하는 방식 다 방식이 다 다르죠. 결이 다 다르고 색깔이 다 다르고 그 다른 색깔, 다른 결에 따라서 내 모습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은 개인의 독특성,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그 개별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가족 구조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한 영향을 받아 있는지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도 하나님이 고유하게 지으신 김고은이라는 나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루고 있는 제가 속해 있는 가족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아빠와 저는 형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왔는지 그럼 나의 엄마 아빠는 또 그들의 엄마 아빠와 어떤 상호작용을 한 것으로 그 결과를 나에게 어떻게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이해해 가는 것이 가족 체계 이론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기 엄마 아빠를 그냥 쉽게 저하고 목사님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제가 속했던 가족 구조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 시스템이.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남편이 속해 있던 가족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러면
안중훈으로서의 고유한 안중훈도 있고 김고은으로서의 고유한 김고은도 있지만 김고은이 속했던 원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지널 패밀리. 그러니까 원가족, 원래 가족. 그 가족 안에서 속해 있었던 나.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안중훈이 속해 있었던 그 원가족. 그 안에서 형성된 어떤 그 시스템에서 형성된 안중훈. 또 그 시스템에서 형성된 김고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5월 달에 부부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들으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저도 가져온 저의 가족 체계가 있고 남편도 남편이 가져온 가족 체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저의 딸들도 지금 현재 가족 체계 안에서 누적되고 있는 상호작용 결과값이 있겠죠. 그럼 그들도 그 체계 안에서 가져가는 그 안하연이 있겠고 안세연이 있겠고 안하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한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저의 가계도예요. 디테일한 막 단어를 막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되게 복잡하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빨간 건 안 나오네요. 요 맨 하단에 이렇게 초록색 요 사각형이 이제 저희 집 가족, 저희 지금 현재 가족이고 남편 쪽은 아예 생략된 거고 저의 쪽만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들, 내 부모, 내 조부모가 그들의 가족 체계 안에서 상호작용했던 방식이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내가 나의 현재 가족 구조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좋은 것들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잘 전수해가고 있는지 좋지 않은 것들은 끊어내고 있는지 근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영역이 아직 많이 있어요.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그 부분에서 그 지점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일방적인 어떤 대상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 체계는 상호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작용은 일방적으로 너가 잘못했어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면 그쪽에서 이만큼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러면 상호라는 거는 쌍방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줬으면 여기서 이만큼 오는 그것이 주고받아지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인 피해자, 일방적인 가해자는 없다고 보는 게 가족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 상담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남편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박박 긁는다. 욕설을 퍼부어댄다. 악다구니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악다구니하고 막 바가지를 박박 긁는 아내만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 남편분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어요. 저는 욕을 하진 않거든요. 아내처럼 교양머리 없이 그렇게 쌍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저는 당연히 입을 다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구나. 잘하셨네요. 뭐 이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도 상호작용이에요. 무반응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을 때 아내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남편은 말을 안 하는 게 최선일 수 있는 거고 말을 해서 귀싸대기를 얻어맞는 가족 체계에서 성장했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일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상호작용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면 말하지 않는 남편을 봤을 때 버림받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나와 관계를 아예 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족 체계 안에서 이 사람의 상호작용 방식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이 여자의 반응이 이 여자의 가족 체계 안에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를 이해하면 육지거리를 하고 어떻게든 나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아내가 다른 시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침묵이 다른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를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그 상호작용의 영향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여전히 나와 중요한 사람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작업을 같이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지글지글 되고 그러잖아요. 다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가족 체계는 그 비합산의 법칙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 합산의 법칙은 그냥 말 그대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러면 2는 1과 1로 뭐 분리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2라는 전체는 1과 1로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게 합산의 법칙이고, 비합산의 법칙은 가족이 비합산의 법칙으로 잘 설명이 된다. 이래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동그란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여기서 원이 2개죠. 2개인데 이 2가지 원 사이에는 저 주황색 화살표 양방향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결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2개지만 하나의 상호작용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색깔이 다른 3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산 1과 2개니까 2개의 양이 나온다, 요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족 체계는 수많은 그 안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비합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가족 체계 이론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요걸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아빠, 엄마, 딸, 아들이 있죠. 아까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성원은 4명이에요. 근데 상호작용은 6개가 있죠. 그러니까 4명의 개개인이 있지만 4명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6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족 전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상호작용 유형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빌을 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기들 키워보셨으니까 모빌이 하나만 건드린다고 하나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체계라는 것은 하나를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매달려 있는 모든 모빌이 높낮이는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다 같이 영향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이해할 때 모빌 하나를 보고 이해할 수 없고, 달려있는 모빌 전체의 움직임을 보고 그 개인, 그 가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면 더 이해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자, 봐봐요. 왼쪽에 A가족, 오른쪽에 B가족 있죠. A가족도 엄마, 아빠, 아들, 딸 4명. B가족도 아빠, 엄마, 아들, 딸 4명. 근데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 4명의 값이 있지만 합산의 법칙에 의하면은 그 4명이 만들어내는, 각각 개인 4명이 만들어내는 뭔가가 동일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뭐 의사고 아빠가 변호사고 아이들이 다 전교 1등을 해도 공부도 많이 한 집안이고 돈도 많은 집안이니까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될 거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학식이 있고 뭐 돈이 많은 집안이라도 그 가족 구성원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전체 모습의 값은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4명 엄마, 아빠, 아들, 딸 구성이어도 저런 가족 전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자녀들의 가족들의 모습은 뭐 미혼 자녀를 두신 분으로 어떠하면 좋겠는지,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부를 하면은 막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원래 계속 안 왔는데 오늘 보니까 아연이가 와 있네요. 제 무서운 눈으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데 제가 갱년기가 약간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나야 되지 않는 포인트에서 화가 나네? 그러니까 메타 인지를 발휘해서 폭발시키진 않고 화가 나네, 제가 막 신호를 줍니다. 화가 나네? 말을 막 하기 일보 직전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막 제가 인지를 하는데, 얘기해도 돼?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금요기도였던 것 같아요. 아연이가 전화가 왔어요. 기도회 마치고. 엄마 어디야? 저기 금요기도 뭐 당연히 교회잖아요. 그 시간에 뭐왜 물어봐?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속상임이 있었냐면 그 이제 성찬을 저희가 다 나와서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나와서 주님의 떡을 직접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좀 청년들 몇 명 나온 청년들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나와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리에 저희 딸들이 없다라는 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뭐 뉴질랜드에서 뭐 힘들고 했으니 그래 뭐 좀 기다리면 되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잔소리를 잘 안 했는데 저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안 나왔다 그것 자체보다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엄마 어디야? 엄마 이제 금요기도회 끝났는데 집에 이제 곧 갈 거야.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딘지 몰라서 물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배시야. 이게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갔더니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눈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뭐 얘기가 디테일하게 생각은 안 나요. 근데 이제 요지는 제가 이제 막 수용을 해야 된다, 이제 공감을 해야 된다, 이제 마음 위에서 이렇게 막 앞에 나와갖고 교양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막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교양머리 없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네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진짜 괴물 목소리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연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는 수용을 할 줄 몰라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수용 아시죠? 막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엄마는 수용이라는 걸 몰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마음이 그렇구나. 엄마가 수용 못하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어떤 부분에서 엄마가 수용을 못하는 것 같아? 어떻게 느껴졌어? 엄마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나와야죠. 수용? 내가 수용을 못해? 너 앉아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봐. 엄마는 수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게 그냥 계속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복작복작 했어요. 근데 어떡해요. 수요일은 또 돌아오잖아요. 또 이렇게 좀 2주 텀이 있는 시점이었으면 좋은데, 오늘이 다가오는 지난주였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상호작용 방식을 바꿔야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생각해도 그 순간 너한테 반응했던 거는 엄마가 옳지 않았던 것 같아. 엄마가 가만히 엄마 모습을 다시 상상해 보니까 엄마가 미쳤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야. 네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 엄마가 미안해. 갱년기를 핑계대면 안 되겠지만 갱년기 뒤에 숨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엄마가 요즘에 마음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기는 해. 엄마가 조심할게. 그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연이가 아니 엄만 그래도 수용 못해. 이렇게 안 되죠. 엄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진심으로. 근데 진짜 미안해하긴 했거든요. 그랬더니 괜찮아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넘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뭐 아무리 교양인 척하고 뭐 이래야 되고요, 저래야 되고요, 뭐 얘기해도요. 저도 수십 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까지고 피나가지고 막 감추고 막 이러거든요.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게 저희가 계속 넘어질 텐데 넘어졌을 때 그 후속 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후속 조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 실수가 있고 이렇게 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후속 조치가 내가 그 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 나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가족 체계 얘기하다가 아연 얘기가 나왔어요. 저기서 눈을 부릅뜨고 내려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족 체계 안에는 뭐가 있나 요걸 좀 봐야 되겠죠. 하위 체계가 있어요. 하위 체계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위 체계라고 해요. 하위 체계 첫 번째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가 처음엔 신혼부부는 부부 하위 체계만 있겠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은
부모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 하위 체계가 있고 부모가 됐으니까 당연히 자녀 하위 체계가 있고 이렇게 왜 수직으로 이렇게 해놨냐면은 체계의 위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구조를 이렇게 세팅하실 때 아담과 하와 부부 하위 체계를 가장 먼저 세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가 태어나면서 부모 하위 체계를 이제 갖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자녀의 뭐 1, 2, 3에 따라서 자녀들끼리도 이 서열이 이렇게 있죠. 체계가.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는 또 뭐가 존재하냐면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체계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기본 세팅값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자녀 하위 체계가 이 위계 질서가 뒤바뀌거나 하위 체계 안에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다 고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가장 큰 권위를 가진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까 부부, 부모, 자녀 이렇게 탑다운 방식의 이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부로서 하나님과의 1대1 또 부모로서 하나님을 권위로 모시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또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 저희는 최상위는 하나님이 계신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부부 하위 체계 안에서도 요즘에는 부부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성경의 구석구석으로 해서 이렇게 근원을 가면은 결국은 또 부부 하위 체계 안에서도 이렇게 서열이라기보다는 가정의 그 남편을 가장 뭐라고 표현하죠? 뭐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좀 조폭 같고 그 가장 뭐라고 표현을 해야 적절할지 가정의 가장 맨 리더십으로 세우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또 다른 너무 긴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또 어그러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지으지 않으시고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고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눈을 떴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서열 1위였다고요. 그래서 자기 위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힘의 이슈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자는 눈을 만들어져서 눈을 딱 떴더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서열에서 아래에 위치하는 게 남자보다는 덜 불편합니다. 내가 막 서열에서 밀리면 막 못 견디겠는 분도 혹시 계세요? 남자는 그래서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자는 이제 사랑을 받게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부부 하위 체계 설명할 때 좀 다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리고 가족 체계 안에서 아까 처음에 있는 거 하위 체계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하위 체계 간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그랬고 그 하위 체계들 간에 또 뭐가 있냐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 경계선은 뭐 다양한 맥락 안에서 좀 다양하게 좀 해석이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게 쓰이는데 가족 체계 이론 안에서 말하는 경계선은 뭐냐면은 자신의 위치, 역할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엄마인지, 내가 자녀인지, 내가 아빠인지, 엄마인지, 자기의 위치 그리고 해야 되는 역할을 경계선이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경계선이 불분명하거나 너무 경직된 경우 나는 아빠니까 아빠 역할만 할 거야. 막 아빠 절대 설거지 안 하고 남자는 말이야 밖에서 일만 해야 되고 청소 안 하고 너무 경직돼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지만 너무 불분명해도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화 현상. 부모가 부모화 되는 거는 너무 괜찮죠. 근데 부모화 현상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지 않은 게 감이 오시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선이 너무 약할 때 어쩔 때 약해지냐면 엄마가 건강하지 못할 때 또는 아빠가 건강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선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자녀가 엄마를 볼 때, 또 약해진 아빠를 볼 때 보호해줘야 되는구나. 아, 내가 엄마의 남편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빠의 아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돼서 엄마를 돌보거나 아빠를 돌보는 그런 부분을 부모화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정말 미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좀 그래서 어떤 이유로 저랑 장기적으로 상담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엄마가 열심히 사신다고 사셨는데 너무 이 선생님이 이 내담자가 어렸을 때부터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요렇게. 근데 엄마가 안 와. 그래갖고 엄마가 오는 길을 이렇게 나가보면 그 엄마가 젊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어여쁜 엄마가. 근데 그 2학년, 3학년 아이가 엄마를 들쳐업고 집을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엄마의 주정, 엄마가 이제 속상하니까 울고불고 하면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다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그 역할이 3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엄마를 같이 모시고 살면서 엄마를 돌보고 엄마와 정서적으로 완전히 밀착돼가지고 엄마를 끝까지 돌보는 거, 그 역할을, 그러니까 부모를 공양이라고 그러나요? 부모를 당연히 뭐를 봉양하는 거하고는 다른 맥락입니다. 그 부모를 당연히 돌보고 모셔야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돌보게 되면 부모 현상이 일어난다. 경계가 약해지면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좀 연합하면 긍정적인 말로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연합은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아내와 남편이 갈등 관계예요. 그러면 아내가 연합을 합니다. 자녀 중에 나하고 탁 달라붙는 애하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또 아내와 남편이 막 갈등 관계 좋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 시어머니하고 탁 연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편과 아내가 막 갈등 관계에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장모님하고 탁 이렇게 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제 부부 하위 체계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남편과 아내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자녀하고 연합을 하고 남편이 시어머니하고 연합을 하고 아내가 친정 엄마하고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 하위 체계가 약해지겠죠. 이거는 신앙하고 연관이 없이 이 부부 하위 체계는 그 가족 체계 안에서 제일 상위 체계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해야 되고 가장 그 상위 체계인데, 상위 체계에 다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제 밀착은 일단 딱 밀착되면 우리가 이렇게 딱 누구한테 기대지고 딱 이렇게 딱 어태치되면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아는데도 이게 쉽게 그 관계가 포기가 안 됩니다. 자녀가 만약에 이걸 깨닫고 포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안 놔줘요. 남편이 깨닫고 막 이거를 좀 분리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안 놔줘. 그런 거 상담은 그런 거 분리시키는 게 상담이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엄마가 아이와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엄마의 정서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은 이제 이게 부모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녀가 어렸을 때는 좀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녀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열이 어떻게 돼요? 자녀가 계속 엄마랑 딱 연합해서 어른의 세상에 이미 개입해서 아빠 나쁜 것 같아, 뭐 엄마를 힘들게 하니까 막 이런 이제 일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가 서열이 뒤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부부 하위 체계에서 부부가 연합해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녀가, 그러니까 독립하기 이전에 자녀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계질서가, 자녀는 맨 하위 체계인데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면 서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 조용하고 있어. 다 틀린 거야. 아빠 입 다물어. 이건 엄마가 맞아. 엄마 이렇게 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엄마 이혼해. 막 이렇게 막 아빠와 엄마 이혼하는 것까지 자녀가 막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부부가 결정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여기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자 친정 어머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주고 있을 경우에 시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뭐 장인어른이든 친정 시아버님이든 그 가정 독립된 그 가정을 놔주는 일을 참 어렵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부 하위 체계가 흔들리면은 안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가족 체계가 건강해지려면 이 경계를 잘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경계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체계를 잘 유지하고 위계 질서와 경계선을 잘 지켜서 건강한 가족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아까 자녀가 부모화되거나 이러면 자녀들이 발달이 당연히 저해되겠죠. 아이는 아이답게 7살은 7살답게 10살은 10살답게 저는 크면서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아우 참 애어른이야. 막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애는 애여야 되는데 애어른이 뭐야? 애야 도대체 어른이야 뭐야? 애는 애여야 되거든요. 자녀들의 발달이 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의 세상에 관여를 했고 뭐 엄마든 아빠든 본인들의 이런 어떤 성숙한 모습을 처리하지 못한 거를 자녀한테 계속 이거를 해냈을 때 그 자녀도 모델링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힘든 정서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녀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른 채로 그냥 반응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거를 메타인지를 돌린다고 하는데 그 메타인지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적인 이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발달을 못한다. 연령에 맞는 개별적인 존재로 자기 정체감을 잘 형성하고 주도성을 발휘하고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니 엄마가 걸리고 저렇게 하려니 아빠가 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건지 아빠가 원하는 게 이건지 아빠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빠가 싫어하면은 뭔가 내가 하고 싶지만 하는 게 주저되고 내가 원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나도 이게 싫은 것 같고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게 뭔지 엄마께 뭔지 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 그래서 가족 체계 안에서 경계를 유연하게 잘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뭐냐, 이게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 이제 다음 강좌들을 기대를 하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한 스텝씩 가보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럼 가족 체계 안에 이제 하위 체계들이 있다고 그랬고 그 하위 체계들 안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그랬고 그 위계 질서 안에 하위 체계들 간에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체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항상성이라는 게 이게 존재를 합니다. 항상성은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에요. 가족 체계는 익숙한 방식으로 상호작용. 맨날 깨부시고 그랬다가 화해하고 깨부시고 화해하고 이게 수십 년 반복됐다 그러면 깨부시는 게 좋은 게 아닌 걸 알아도 깨부시는 게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깨부시지 않고 화해만 있으면 그게 어색한 거예요. 깨부시고 화해를 해야 뭔가 진정한 화해 같고 극단적인 예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요거 이제 아이들 패턴 공부 시켜주실 때 요거 패턴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가족 체계는 익숙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고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항상성. 근데 항상성이 다 나쁜 거는 아니고요. 유지되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 항상성을
끊어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바꿔야 되는 이 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이 항상성 가족 체계 안에는 이렇게 유지돼야 돼.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그래야 내 역할도 있는 거고 네 역할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그 가족 체계의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체질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의사소통 방식이에요.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면 관계 맺는 방식이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것들도 추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떤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디서 어떻게 유래됐는지 그리고 이게 나와 중요한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이러한 상호작용 방식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알고 계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패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마름모 자체를 완전히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변화를 위해서 의사소통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꿔나가면 그 고정되어 있는 저 패턴의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면 좀 아쉽잖아요. 가족 이제 요 두 슬라이드 남았어요. 가족 체계 이론으로 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 좀 오픈 퀘스천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다양한 가족 체계 안에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체계로 만약에 이해를 좀 시도를 해본다면 각자가 다 각각 다른 상호작용 값을 가진 개개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목사님대로, 장로님 한 분 한 분은 장로님 한 분 한 분대로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런 상호작용 값을 개개인들이 가지고 다 모여 있다는 점. 그래서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해? 아니 저분은 왜 반응이 없어? 아니 저분은 왜 저렇게 이럴 수 있는데 그게 각자가 익숙한 방식의 상호작용 패턴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를 좀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다양한 하위 체계가 있죠. 우리가 교육부서도 영아부부터 뭐 유년부, 유치부 다 이렇게 있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리고 어와나 뭐 다양한 하위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하위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아래 이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체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하위 체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말씀이 정하신 그 위계 질서에 순종하며 움직여 간다는 거. 가끔 권위에 이렇게 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뭐 강조하잖아요. 담임 목사님 뭐 장로님 이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간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제일 이제 초신자 성도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장 VIP 중요한 분인데 권위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 담임 목사의 어떤 그 제안이나 이것을 담임 목사의 오더로 받으시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도에 순종하며 그 질서 아래서 움직인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든 저든 리더십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그 함께 하자라고 제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 내가 만약에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나의 오더가 되는 거고 그것을 따르면 그 따르는 분들은 나의 오더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게 하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 계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제안하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점검 또 점검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했는데 하지 않을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 화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화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게요. 재밌어요. 네 번째는 각 하위 체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 우리 부서 이거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저 부서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경쟁 관계 아니라는 거. 가족 구성원, 부부 체계, 부모, 자녀 저희 경쟁 관계 아니잖아요. 경쟁 관계 아니고 하위 체계가 각각 갖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 경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경계를 잘 존중해 가야 한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5, 6, 7 질문을 오픈 퀘스천을 드리고 오늘 강좌를 마쳐볼까 해요. 수원명성교회 우리 교회 안에 하위 체계들이 있는데 그 하위 체계들 간 그리고 하위 체계 안에 개개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 개개인들의 상호작용 패턴이 혹시 있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 그 상호작용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번째는 수원명성교회가 바꿔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유지시키고 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동의가 되기도 할 거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건데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시켜야 나가야 될 부분. 그러니까 항상성을 발휘하면 그냥 굴러가기 때문에 익숙한 패턴에 맞춰서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바꿔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그거를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좀 갈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좀 느껴졌고요. 7번째가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상호작용이 있을 거잖아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비합산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6, 7번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저나 이제 리더십에 계시는 몇몇 분들이 아니라 함께 좀 해나갈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야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 이론, 체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체계 안에서 개인을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체계 안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가족 체계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좀 확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체계로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체계의 특징은 어떤지 좀 바꿔야 될 부분, 어떻게 또 유지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좀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5월 달에는 부부 이야기 재밌게 가져볼게요. 무겁지 않고 재밌는 걸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부 하위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상반기 마음의 강좌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짧게 기도하고 오늘